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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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피해 없습니까? 저희 쪽은 뭐 수도권 쪽은 좀 괜찮았고 그렇지만 남부 지방에 지금 상당히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포항의 아파트에 태풍으로 침수가 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차 빼러 갔던 주민 실종 사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상황 어떤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았던 게 이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 아파트에서 이제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39살 남성 한 분, 그리고 52살 여성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생존 상태로 돌아왔죠. 그리고 6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은 2명에서 6명 하면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7명보다 지금 더 많을 수 있다. 실종자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속해서 수색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대본이 오늘 오전 6시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총 사망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10,000건 넘는 사유시설 피해, 426건의 공공시설 피해, 또 3,0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 피해 등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명은 이렇게 생존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의식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12시간 이상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견 당시의 상황을 추정을 해보니까 뭐 39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이제 오수관을 붙잡은 채로 좀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뭐 중간에 119 구급대로 이송되는 동안에 이제 남편분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제 뭐 언론사 인터뷰에 잠깐 응하셨는데, 남편분 말로는 아이들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제 계속 버틸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존자로 발견된 이제 52세 여성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이제 상단에 보면 이제 노출돼 있는 그 배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른바 우리가 에어포켓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물이 안 차네 거기는 차오르지 않아서 그 배관 위에 이제 올라가서 엎드린 채로 이제 계속 버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소방관들이 진입할 때까지 버티셔서 무사히 좀 생존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뭐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지는 못하셨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옆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실종됐던 한 명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요. 총 9명이 발견이 됐는데요. 2명은 생존 의식이 있었고요. 7명이 지금 의식이 없는 또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 관리소장 말에 따르면 안내 방송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여기 침수가 그리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하고 들어가자마자 물이 이제 범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계속 순찰을 하면서 물이 차오르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뭐 1차, 2차 때는 지하주차장까지는 일단은 뭐 물이 차오르지 않는 상태였고 3차 안내 방송을 할 때는 이제 물이 조금씩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까지는 차를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안내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어떤 그 보도 내용들을 보면 아마 이제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그 포항에 있는 냉천이라고 하천이 흐르는데, 그 하천이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면서 옆으로 좀 이렇게 흘러 넘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은 뭐 보통은 이제 뭐 물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배수로나 이런 게 크거나 넓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뭐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는 용도로 쓰는 정도로만 배수로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차오르는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칫하면 마치 이제 하수도처럼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갑자기 생각보다 빨리 물이 차오르면서 좀 피해가 커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태풍 전에도 저희가 이제 안내 방송들을 계속 해드리면서 지하 주차장 같은 공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차가 이제 혹시 걱정이 되더라도 내려가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뭐 전 국민들이 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포항 전체가 지금 물에 잠긴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죠? 네, 일단 어제 오전에 포항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대피하던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하천이나 저수지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흰남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대흥중학교 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요. 또 두호 종합시장이라는 곳은 이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서 추석 전에 또 시장 상인분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항 말고도 제주도라든지 울산, 부산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부산은 계속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뭐 보도블럭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은 창문이 깨지거나 이런 시설물 피해들 잇따랐고요. 또 울산에서도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둔치가 잠겨서 또 한 명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는 뭐 18,000여 가구가 정전이 되면서 좀 공포에 떨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요. 검수 원복 초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려고 했던 국무회의가 흰남노의 영향으로 하루 연기되면서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행령이 시행이 오는 10일에 검수완박법이 오는 10일에 시행이 되면 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와 경제 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 축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게 된다면 이 의미를 더 확장함과 함께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국무회의 이제 열립니다. 이 검수원복, 검수완박의 어떤 대응 뭐 언어 단어 같아요. 원래 복귀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당이나 경찰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있는 건데 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지금 검찰이나 혹은 법무부가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민주당이든 경찰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한정하고 있었던 범위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좀 늘어납니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직무유기범죄라든지 혹은 뭐 선거 관련된 범죄들 그리고 이제 뭐 마약 관련된 범죄들 그다음에 경제 범죄 중에서도 이제 조직 범죄들,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이제 넓혀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원래는 경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검찰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사법개혁의 취지에 역행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들여서 검찰과 경찰이 업무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관련된 것들을 해왔던 게 이제 다 이제 결국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문제인데 결국은 부패하고 경제범죄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중을 등으로 바뀌었어요. 예컨대 부패 경제범죄 중을 부패 경제범죄 등 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렇게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논리인데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실 이제 법률가로 오래 살아온 사람인데 실제로 그걸 이제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뭐 알고도 이제 일종의 논리를 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으로 바꾸든 등으로 바꾸든 법의 이제 핵심은 입법 취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제 이 그 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 법안 자체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이제 중으로 돼 있다고 해서 혹은 등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냥 무한대로 이제 확장해도 된다라고 할 거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경찰하고 조정을 했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법의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시행령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입법부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어떤 그 논리이긴 합니다. 자,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한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무관대로 확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법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뭐 이거는 아무래도 수사를 더 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송치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검사의 결정 사항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법안의 내용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거를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아예 기준을 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검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검사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뭐든지 다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행령의 내용을 좀 살려야 된다라는 게 또 경찰 쪽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에 경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시행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이제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에서는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는 좀 부글부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민주당도 그렇고 경찰청도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행령으로 사실상 입법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은 물론이고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되돌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일단 이제 법사위원장 자체가 국민의힘에 이제 김도우 의원이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무부에 이제 그 해명을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태라서 네. 반발과는 별개로 당분간은 이제 법무부가 이 상황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뭡니까? 이현웅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소식 정무 1, 2 비서관의 전희경, 장경상 임명입니다. 이르면 오늘 정무 1, 2 비서관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내정 상태고요. 정무 1 비서관의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 정무 2 비서관의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각각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전희경 전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과 당 대변인,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고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고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경상 국장,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고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과 이후에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이렇게 홍보라인에 이어서 정무비서관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추석 전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양새고요. 또 추가로 행정과급 직원 20명에게 사직을 건의했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희경 네. 전 의원인데요. 어떤 사람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해당 그 논의를 좀 주도했던 인물로 이제 꼽히는데 원래도 이제 보수적인 시민단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때 이제 선봉에 서면서 일명 그 국정교과서 전도사다 이제 이렇게 불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구시대적으로 비쳐 보일 수도 있는 맥락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2015년에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좀 국정의 어떤 그 운영의 이제 주도권을 좀 뺏기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제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정무비서관으로 인선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역사인식 문제에서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 부분이 앞으로 잠재적인 어떤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소위 뉴라이트적인 그렇죠. 세계관이거든요. 이거를 혹시 다시 되돌리려는 그걸 중심으로 정치적인 틀을 다시 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또 다른 어떤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인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장경상 누굽니까? 장경상 이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신한국당 시절에 굉장히 오래됐네요. 신한국당이면 뭐 예. 새누리당 이전에 이제 한나라당 이전에 한나라당 이전에 신한국당이 1990년대 후반 그렇습니다. 이해창 총재 때 같은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맞죠? 이제 창당을 했던 게 이제 신한국당이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심지어 총재를 맡았던 그 신한국당인데 그 당시에 이제 당직자 출신으로 이제 입회를 해가지고 2015년에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 팀장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 뒤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십상시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명했었던 거는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이 소위 말하는 땅 투기 논란에 휘말렸을 때 그때 그 뭐 세종시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정보를 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던 윤희숙 전 의원의 제보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 청와대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제 정무보좌관을 지냈었기 때문에 뭐 정권의 핵심 인사를 꼽혔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여의도 바깥에서 주로 이제 전략 통의 역할을 많이 해왔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피렌체 식탁이라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 장경산 칼럼이라는 이제 칼럼을 연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대통령의 최근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 좀 꼽아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식은 국민의 요구 위에 서야 된다. 지금의 주권자들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았을 때 위기 진단하는 칼럼의 한 대목인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뭐 기존에 지금 비판을 국민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던 부분들을 다소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 뭐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의 중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 얘기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 집행 상태인데 뭐 경호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한 20%가량 확대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가 970억 정도 되고 내년이 1163억 정도 돼서 한 200억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5.2%니까 뭐 한 20% 가까이 늘어난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나갈 것을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사실은 감옥으로 돌아갈 거 교도소로 돌아갈 거라면 굳이 뭐 경호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 같으면 지금 3개월 형 집행 정지니까 그게 맞춰지면 그렇습니다. 교도소로 복귀하는 게 맞는데 금방 복귀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미리 좀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이미 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내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 거를 상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뭐 이게 시선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뭐 당연히 그런 쪽에서는 미리부터 사면을 예정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 뭐 증가한 거 다 합쳐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 뭐 경호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과학 경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학 경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을 보면서 조금 더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런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장비 추가 뭐 이런 등등의 예산을 잡으면서 늘어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네. 굳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찾고 경호를 뭐 과학적으로 하는 건데 누리꾼들은 좀 과한 경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제 위상이 뭐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이제 방역 관련해서도 이제 과학 방역이라는 용어가 한동안 좀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이전의 방역이랑 뭐가 다른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경호를 할 때도 굳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 뭐 경호는 당연히 과학적이고 이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이현웅 아나운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